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다음 달 주주총회를 앞두고 곳곳에서 경영권 분쟁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한미약품과 고려아연은 주주총회에서 치열한 표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19년 만에 기업 예금이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금리 기조에 기업들이 보유 예금을 빼서 이 부채를 갚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사그라들지 않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나와 기업들의 부채 갚기도 늘 것으로 보입니다. 저축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중저 신용자들이 카드론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카드 부문 연체율이 크게 늘어난 데다 위험 예측도 어려워 리스크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반도체 설계 기업 암과 손을 잡았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개발 소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미래 생성형 AI 모바일 컴퓨팅 시장을 겨냥한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는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경영권 분쟁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한미약품과 고려아연이 대표적으로 꼽히는데요. 이번 주총에서는 경영권을 둘러싼 표 대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 분쟁 전초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오늘 법원이 한미사이언스의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한미약품그룹의 장차남이 OCI그룹과의 통합에 반대하며 소를 제기한 겁니다. 한미약품 오너일가가 OCI와 통합계약 체결 이전부터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었느냐가 관건입니다.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루어진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일단 통합에 제동이 걸리지만 기각될 경우 한미사이언스 측에 힘이 실립니다. 법원의 결론이 언제 나올지는 미지수인데 3월 주주총회 표대결을 앞둔 전초전이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업계에서는 가처분과는 별개로 3월 주주총회에서 표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표대결을 앞둔 곳은 고려아연입니다. 한 지붕 두 집안으로 불리는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일가는 지분 취득에 공을 들이며 경영권 분쟁에 불씨를 당겼습니다. 영풍그룹은 고 장병희 최기호 창업주가 설립하고 최 씨 일가가 고려아연을, 장 씨 일가가 전자계열을 경영해왔습니다. 두 집안은 고려아연의 배당금과 정관 변경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75년간 협력을 이어온 두 집안에 전운이 감돌고 있는 겁니다. 고려아연은 전년보다 낮은 주당 5천 원의 결산 배당을 결정했고 최대 주주인 영풍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조항을 변경하는 정관 변경안도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기업들의 예금주인 기업 예금이 19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예금을 빼서 부채를 줄이고 있는 상황으로 풀이되는데요. 이런 추세는 갈수록 더 짙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기업들이 은행에 넣어둔 예금 잔액은 637조 5,0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0.9% 줄었습니다. 기업 예금 규모가 감소한 것은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19년 만에 처음입니다. 2004년 당시 기업 예금 규모는 135조 8,1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 줄어든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통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 예금 잔액은 115조 6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 줄었고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저축성 예금은 522조 4,4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0.9% 감소했습니다. 기업들이 예금을 빼고 있는 건 고금리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기업대출 금리는 연 5.3%대로 2013년 1월 5.4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오늘 내놓은 기업자금 조달 수단 집계에서도 이런 상황을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제조기업 300곳이 자금 조달 방법으로 내부 유보자금을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 63%를 차지했는데 이전 조사인 2022년 27% 수준에서 불과 2년 만에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같은 기간 48.2%를 기록했던 금융권 차입 방법은 33.7%로 크게 감소했고 이자나 원금 상환을 하고 있다는 기업도 53.3%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면서 기업금융 전망도 어둡다는 겁니다. 올 1분기 정부의 기업금융 확대에 따라 대출 태도도 완화 분위기로 바뀌었지만 현장에서는 다른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기업 신용위험지수 상승이 큰 배경인데 은행들도 기업대출 연체율과 리스크관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지난달 한국은행은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의 채무상환 능력 저하를 이유로 올해 신용위험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가 다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올해 금리 인하가 아닌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나와 기업들 예금 해지 행렬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고금리 대표 상품으로 꼽히는 카드론이 한 달간 4,500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잔액 규모는 이제 40조 원에 육박했는데요. 연체율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리스크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9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 규모가 39조 원을 뛰어넘었습니다. 전월 대비 4,500억 원 넘게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 1월 기준 주요 카드사들의 카드론 평균 금리가 15%에 육박하는데도 카드론이 급증한 건 자금 사정이 더 나빠지고 있는 걸로 해석됩니다. 카드론은 저신용자가 가장 손쉽게 빌릴 수 있어 급전대출로 불립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저축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카드론으로 대거 몰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우려스러운 건 카드론 금리가 조달 금리인 여전체 3년물 금리를 쓰고 있어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섭니다. 지난해 11월 5%를 넘어섰던 여전체 금리는 올해 들어선 3%대로 떨어졌지만 최근 다시 4%대로 올라서면서 금리 인상 신호가 켜진 상태입니다. 문제는 연체율인데 전체 금융권 가운데 유독 카드 부문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8개 전업카드사의 평균 연체율은 1.67%, 연체 총액은 2조 516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분기와 비교해 53.1%나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카드론 연체율은 별도로 집계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선 심각한 수준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여신금융협회가 집계한 카드론 대환대출로 해석이 가능한데 대환대출 잔액은 1조 5,96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0% 이상 늘었습니다. 카드론은 중저신용자가 이용해 다중채무가 많다는 점 때문에 위험 예측도 어려워 리스크 관리가 힘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저신용자들의 제2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져서 풍선 효과로 카드론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저신용자들의 카드론이 증가하는 것이 향후 고금리 하에서 부실화될 가능성이 커져 보이고요. 카드사 대출의 건전성이 나빠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이 이달 중으로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하는데 여기에는 카드 대출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아 카드 대출 풍선 효과는 더 커질 가능성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중국발 이커머스의 기세가 강한 가운데 이번엔 중국 B2B 대형 구매 대행 서비스 DC바이가 한국에서 론칭했습니다. 다양한 상품 수와 저렴한 가격이 눈에 띄었는데 일부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 문제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이해란 기자입니다. 코스닥 상장기업 네오리즈는 자회사 DC바이러스를 설립하고 중국 알리바바와 1688의 한국 사업권을 가진 항저우 수르거루의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이후 DC바이러스는 2달 만에 DC바이를 론칭했는데 이는 국내 처음으로 중국 초대형 유통 플랫폼과 API를 연동한 중국 B2B 구매 대행 플랫폼입니다.
국내 판매자가 DC바이에서 상품을 골라 주문서를 넣으면 API 연동으로 다른 중개자 없이 중국 대형 플랫폼에 주문이 자동 발주되는데요. DC바이는 이전 방식보다 추가 마진이 없고 시간이 절약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 중국 B2B 플랫폼과 달리 한국어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중국 계좌가 없어도 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구매 대행 업체보다 저렴한 수수료도 내세웠습니다. 타 플랫폼과 비교해보니 상세 페이지까지 동일한 한 상품이 B2C 플랫폼에선 12,700원, 도매업자 대상인 DC바이에서는 5,217원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단 B2B 플랫폼인 만큼 물건을 사려면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는 기업 인증이 필요합니다. DC바이는 앞으로 B2C 서비스도 한다는 방침입니다. 유영청 네오리진 부사장은 서울경제TV와의 통화에서 향후 B2C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DC바이를 더 자세히 살펴보니 기존의 국내외 브랜드 상품을 위조한 짝퉁 유통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국내 유명 배우 사진이 무단 도용됐을 뿐 아니라 정가 54,000원인 티셔츠의 가품이 1,800원에 게재돼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만약에 판매자들이 잘 못해서 그런 위조품이나 납품이나 대량으로 구매가 됐을 경우는 최종 소비자들은 더 간접적이기 때문에 피해가 좀 더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법이나 실질적인 어떤 장치 같은 게 지금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그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정부에서 좀 검토를 해야 되죠. 최종 소비자들은 물건을 들여온 판매자를 믿고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데 상품을 대량 유통시키는 B2B 플랫폼에서 지적 재산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피해는 더 커질 거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짝퉁 피해를 받은 브랜드는 이미지와 실적 훼손이 불가피한 만큼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 유 부사장은 위조품의 경우 심사 기간 중 구매자에게 상표권 문제 소지가 있어 구매할 수 없다고 안내해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반도체 설계 자산 기업 Arm과 협력을 강화합니다.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삼성은 이 나노게이트 올 어라운드와 미래 생성형 AI 모바일 컴퓨팅 시장을 겨냥한 AI 칩랩 솔루션을 순차적으로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글로벌 반도체 설계 자산 기업 ARM의 차세대 시스템 온칩 설계 자산을 최첨단 GAA 공정에 최적화합니다. GAA는 반도체 회로가 미세해지면서 동반되는 발열과 같은 트랜지스터 성능 저하를 극복해줄 차세대 기술입니다. 반도체 칩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점점 작아지면서 반도체를 구성하는 트랜지스터도 함께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때 누설 전류가 발생하게 되는데 삼성전자는 전류가 흐르는 4개면을 게이트가 둘러싸는 방식의 신개념 트랜지스터로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쉽게 말해 수도꼭지 4개가 한꺼번에 달린 것처럼 전류를 쉽게 제어할 수 있어 속도는 빠르게 구현하면서도 소비 전력은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ARM과 협력해 팹리스 기업의 최첨단 GAA 공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차세대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실제 이번 협력은 팹리스 기업에게 적기의 제품을 제공하면서도 우수한 소비 전력, 성능, 면적을 구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양사는 이를 위해 협력 초기부터 설계와 제조 최적화를 동시에 처리하는 설계기술 공동 최적화를 채택해 ARM의 최신 설계와 삼성전자의 GAA 공정 PPA 개선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보관입니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데이터 센터와 인프라 맞춤형 반도체를 위한 2나노 GAA, 생성형 AI 모바일 컴퓨팅 시장을 겨냥한 획기적인 AI 칩렛 솔루션을 순차적으로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대구의 달구벌, 광주의 빛고울을 의미로 이름 붙여진 달빛철도. 지난 1월 25일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업을 본격 착수하게 됐습니다.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신홍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광주에서 대구까지 총 연장 198.8km를 잇는 달빛철도. 9년 전 4차선으로 확장해 명칭을 바꾼 광주-대구 고속도로로 2시간 반 넘게 걸리던 길을 6년 후면 광주 송정역을 출발해 최대 시속 250km 속도로 종착역 서대구까지 1시간에 주파합니다. 전남 담양과 전북 순창, 남원 장수를 거쳐 경남 함양, 거창, 합천을 통해 경북 고령에 이어 대구까지 6개 시도 10개 지자체를 경유합니다.
총 사업비 4조 5,158억 원을 투입해 2030년 준공 목표로 잡았습니다. SOC 확충을 넘어 우선 영호남 화합을 위한 혈맥을 뚫는 일이고 지역균형 발전, 지역 거점 간 연결성 강화로 영호남 남부 거대 경제권 구축이란 새 청사진도 제시됐습니다. 광주특별법, 대구특별법은 공항이 열리는 것이고 그 지역에 관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업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10개 지자체를 연결하는 영호남 산업벨트를 형성해 산업동맹으로까지 발전시킨다는 전략에 각 기초단체별 정책 개발도 분주합니다. 달빛 내륙권의 인구가 약 1,800만 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양 가장 큰 수혜도시가 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한 우리 5만 담양 군민과 함께 하나하나 어떤 정책들을 추진을 하고 관광객이 약 3천만 명의 담양 관광의 르네상스 시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간표대로라면 당장 올해 상반기까지 기재부의 예타 면제를 확정받아야 합니다. 내년까지 국토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를 거쳐 2027년 착공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 절차의 신속한 이행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존 종축 교통망 위주에서 달빛철도의 횡축 철도망 개통으로 전국 순환철도망까지 연결하는 국가철도 비전 실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소장 기념품으로 발행한 광주발 대구행 티켓이 축하 행사장에 등장하자 강기정, 홍준표 양 시장은 물론 시민들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모든 마음을 모아서 대구 광주, 광주 대구의 하늘길, 철길이 열리는 그날까지 가자! 대구, 광주, 화이팅! 서울경제TV 호남 신홍관입니다. LG전자가 인공지능 로봇을 앞세워 호텔 서비스 분야에 진출합니다. LG전자는 최근 조선호텔앤리조트와 호텔 서비스 업무 효율화 및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로봇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LG 클로이 캐리봇은 대량의 물건을 운반하는 데 특화된 물류 로봇으로 호텔에 최적화된 형태로 공급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클로이 캐리봇은 객실 정비용품, 식자재, 웨딩 물품 등을 목적지까지 무인으로 배송해 단순 반복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전망입니다. LG전자는 서비스 로봇은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하기 위해 AI부터 통신, 관제, 아루는 고도화된 기술이 요구되는 만큼 차별화된 로봇 솔루션을 통해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전 세계 각국의 정관계, 재계 인사와 경제학자 등이 모여 세계 경제의 현안과 경제 문제에 대한 각종 해법 등을 논의하는 세계 경제 포럼이 올해도 열렸습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데 개최지 이름을 따서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다보스 포럼에서 올해 세계 경제에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가를 투표했더니 극한 기상이 1위였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기성 K웨더 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기후 전망도 발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다보스 포럼이 펴낸 글로벌 리스크 2024를 보면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서 2030년대 초반에 가면 지구온도가 1.5도 임계점을 돌파를 하면서 수많은 재난과 지구적 체계 붕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죠. 산호초 군락 파괴로 인한 해일 피해 심화, 해수면 상승 등 기후 난민, 기상이변 급등과 농업 생산량 축소, 만성적인 빈곤과 분쟁 등 많은 문제가 일어난다는 건데요.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대부분 조용히 진행돼 영향력이 장기간에 걸쳐 축적되지만 그 영향은 식량이라든가 물이라든가 보건, 안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 영향을 과소평가하거나 지나치게 불확실하다고 무시하면 기후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2023년은 인류가 기후 통제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엄청난 재난들이 연속해서 발생을 했는데요. 2023년 2월 인도에서 시작한 이상고온 현상은 유럽을 거쳐서 미국을 강타했고요. 아시아에서도 중국과 일본에서 장기간의 폭염이 발생을 했습니다. 전 지구적인 기온도 6월부터 12월까지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을 했고요. 결국 2023년이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가 되었습니다. 대홍수 같은 경우도 미국 서부 지역을 포함해서 뉴욕 등 동부 지역을 강탈했고요. 유럽과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도 7월 장마로 인한 대홍수를 피해가 아주 매우 컸었습니다. 태풍 같은 경우도 이례적으로 5월에 서태평양성에서 슈퍼 태풍 마와르가 발생을 해서 괌을 완전히 초토화시켰고요. 이어서 수많은 태풍들이 동아시아를 강탈했죠. 슈퍼 엘니뇨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서 가뭄과 홍수가 나타났고요. 최대로 많이 녹은 북극과 남극 빙하로 인해서 해수면 상승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또 해수 온도도 가장 높은 해였습니다. 그리스의 폭염과 대형산불의 비참함을 본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우스는 이젠 지구온난화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지구 가열화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할 정도로 극한 기상이 아주 많이 발생했었죠.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서 이 전 세계 오피니언 리더 1,490명이 이 투표한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좀 어떤 투표였나요? 다보스 포럼 같은 경우는 작년이죠. 작년 4월에서 8월 사이에 전 세계 전문가 1,490명에게 2024년에 닥쳐올 34가지 지구적 위험 가운데 복수로 선택해서 투표를 하게 했고요. 이번에 그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설문은 당장 2024년에 전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위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다음이 2년간 전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위협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전 세계 10년 동안 가장 큰 위협이 무엇인가를 선택하도록 만들었는데요. 먼저 올해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인가를 공개를 했는데 극한 기상이 가장 강력하고 광범위한 파괴력을 지닌 위험으로 뽑았습니다. 작년에 이게 1위가 생계비 위기가 1위였는데요. 올해는 극한 기상이 1위로 올라선 것이죠.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위험은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 정보였고요. 사회적 정책 대립이 3위였고요. 생계비 위기와 사이버 안전은 각각 4위와 5위로 지목됐습니다. 각각의 지지도를 보면 극한 기상이 66%를 얻었고요.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 정보가 53%, 사회 정치적 대립이 46%의 지지를 얻었으며 생계비 위기가 42%, 사이버 안전은 39%를 획득했지요. 네,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올해 세계 경제에서 가장 큰 리스크로 극한 기상이 뽑혔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2년 동안 또 10년 동안은 가장 큰 경제적 리스크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2년 후인 2026년까지 세계 경제의 가장 위험한 요소에 대한 답변에서 1위는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 정보였고요. 두 번째가 극한 기상, 그리고 세 번째가 사회 양극화, 네 번째가 사이버 불안, 다섯 번째가 국가 간 무력 충돌이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이 만들어 배포하는 가짜 정보가 너무 많이 유통되는 문제점을 말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장 장기간이죠. 5년에서 10년 동안 지구 경제를 위협하는 것은 무엇인가의 답변을 보면은 1위에서부터 4위가 모두 기후환경 문제였습니다. 1위가 극한 기상, 2위가 지구 체계의 치명적인 변화, 3위가 생물 다양성 감소와 생태계 붕괴, 4위가 천연자원 부족이었고요. 5위에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 정보였습니다. 전 세계를 이끌고 가는 오피니언 리더들은 단기부터 장기에 이르기까지 지구 경제의 가장 큰 위협이 극한 기상이라고 대답할 만큼 현재 기후위기는 정말 심각합니다. 다만 이번 설문조사에서 전 지구의 장기적인 위험을 보는 눈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차이가 좀 컸는데요. 주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들로 구성된 우리나라 응답자들은 34가지 위협 가운데 주로 경기 침체, 가계부채, 자산거품 붕괴, 노동력 부족, 자산 및 소득 불평등, 인플레이션 등을 지구적 위험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당장 눈앞에 닥친 위험을 주로 투표한 건데요. 우리나라 리더들도 전 지구적 위험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반기성 K웨더 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